IDX는 엔진입니다라는 소리였습니다. 결국 세상이 변화하는데 동력이 되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는 IDX에서 찾을 수 있다는 그 단어가 저한테 각인이 또 하나 된 게 있었고, 두 번째 말씀 중에서 제가 확 와닿는 건 세상의 비즈니스 모델과 모든 게 변하고 있는데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저 표현이었습니다. 그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서 애트리도 심도 있는 고민을 했고, 그 심도 있는 고민을 저희는 IDX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표현하고 그리고 오늘 이런 테크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산업혁명의 교훈과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 본질을 이끌어 나가고 선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취하는지 위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혁명의 교훈과 본질입니다. 제가 강연할 때 이 그림을 많이 씁니다. 이 그림 자체가요, 벨기에의 인상주기 화가인 르네 마그리트라는 사람이 1937년에 만든 작품입니다. 작품의 제목은 통찰력이에요.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 통찰력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대답을 기대 안 할게요. 여러분 이 성향을 봤을 때는 옹알이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르네 마그리트는 그린 이 화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알을 바라보고 있는데, 알을 바라보고 캔버스에 그린 것은 새입니다. 결국 통찰력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껍질 속에 감추어진 본질을 꿰뚫어 보고 그 미래를 그리는 것이 통찰 의미의 그림인 거죠. 현재 4차 산업혁명의 실제 존재 여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소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3차 산업혁명이라는 저서를 쓰신 제레미 리프킨 교수님이 올해 5월 달에 카이스트의 초청으로 대한민국에 방문하셔서 강연을 2차례 하셨는데요. 그때 리프킨 교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번째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다는데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질문했을 때 리프킨 교수님의 반응은 무슨 헛소리냐 였습니다. 3차 산업혁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디지털 정보화 혁명의 후반부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아직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쓰신 책은 3차 산업혁명이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더 이상 그 책은 팔리지가 않는 겁니다. 물론 그분의 숨은 의도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콘드라디예프의 장기 파동론 이런 얘기를 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반론을 심심찮게 제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를 우리가 학술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언가 큰 변화가 벌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통찰력이라는 그림 속에 있는 알은 그냥 알이었지만 현재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냥 명명할 수 있는 이 변화는요, 알이 조금 깨진 상태입니다. 알이 깨져서 새 대가리 정도가 튀어나왔습니다. 새는 대가리라고 해도 되는 겁니다. 이건 비속어 아닙니다. 새 대가리란 건 뭐냐면 연속적이고 파괴적인 기술의 혁신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새가 대가리를 내놓고 이제 날개짓을 퍼뜨리면 껍질이 완전히 깨지게 되는데, 그 껍질이 깨지는 현상이 바로 뭐냐면 글로벌 산업 구조의 완전한 재편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산업혁명들은 다 글로벌 산업 구조의 완전한 재편을 이루어왔기 때문에 산업혁명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거거든요. 문제는 현재 상황은 새 대가리지 완전히 껍질이 깨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껍질이 깨지는 것은 2025년이 될지 35년이 될지 45년이 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완전히 껍질이 깨졌을 때 지난 2010년대에 4차 산업혁명이 전개되고 있었구나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사자성어로 봤을 때 만시지탄입니다. 뒤늦게 의아하는 겁니다. 저는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학술적으로 맞네 아니네라는 소모적인 논쟁을 하기보다는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변화를 이해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내놓을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과거의 산업혁명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나와 있는 도서의 숫자가 네이버로 검색하면 1470종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이 대부분의 책들이 과거에 본인이 주장하던 바를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를 섞어서 부제를 다는 책들입니다. 결국 4차 산업혁명의 본질에 대한 접근이 아니고 하던 것을 포장하는 데 급급하다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대한민국이 이렇게 열심히 논하는 배경에는요, 성장 동력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1945년에 우리나라가 해방됐을 때 1인당 GDP가 43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이랬던 나라가
6, 70,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의 고도 압축 성장기. 외국에선 이것을 찬사 어린 용어를 섞어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7%를 늘 상회하던 그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의 1인당 GDP는 현재 2017년 현재 29,111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3만 달러를 못 넘는 지 거의 10년이 되고 있죠. 굉장한 고도 압축이 벌어져 왔던 한국이 90년대 후반부터 약간씩 성장 동력의 정체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2017년 현재 글로벌 평균 경제 성장률이 4% 정도로 예측되는데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3%로 예측했습니다. 저는 한 2.8%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2018년 이후로 그 다음부터 우리가 3%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성장 동력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지면서 2% 성장이 고착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정권들도 우리의 경제 시스템과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노력들을 했고 그 노력을 위한 키워드들을 제시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노무현 참여정부 때의 그 성장 동력 키워드는 혁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노무현 정권에서는 수많은 혁신적 실험만 하다가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엔 결국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 정권이었던 이명박 정권에서는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성장 동력을 끌어왔으나 그건 역시 큰 성장 동력을 창출하지 못했고 다음 정권에서는 창조 경제 얘기를 아주 했습니다.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했는데 문제는 5년이 지난 지금에도 창조 경제의 본질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혁신, 녹색 성장, 창조 경제라는 이것들이 방향성이나 본질 자체가 잘못됐던 방향인 것이 아닌데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이 정당하지 못했고 비효율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새로운 성장 동력의 창출에 실패를 하는 일들을 거의 15년간 지금 겪어왔던 겁니다. 그런 와중에 해외에서부터 들려왔던 용어가 바로 네 번째 산업혁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은 대단한 수준입니다. 전 국민이 하루에 한 차례 이상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듣고 삽니다. 이 정도로 4차 산업혁명을 떠들고 있는 국가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갈구가 표출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 동력을 찾아왔던 과거의 산업혁명들에서 역사적 교훈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잘 아시는 1차 산업혁명 때 영국은요. 국가적인 성장 동력 산업을 양에서 골라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섬유산업이라는 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영국 자체가 가지는 큰 문제점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영국이라는 섬나라는 인구가 절대 인구수가 18세기 초에 800만에 불과했습니다. 경쟁국인 프랑스가 3천만, 독일이 5천만, 이탈리아가 4천만이었기 때문에 인구 절대수가 적다는 건 성장 동력 저하와 노동 임금의 상승을 가져오는 요인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토양이 대륙 국가에 비해서 척박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단위 면적당 밀 생산량이 대륙국에 비해서 떨어졌습니다. 임금이 높고 토양이 척박한 영국은 결국 밀밭을 정책적으로 밀어버리고 그것을 목초지로 바꾸는 극단의 선택을 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양을 키웠고 그 양에서 섬유의 원재료인 양털을 대량으로 얻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 양털을 섬유로 만드는 방적기, 방직기가 마치 우리나라 한산못이 이렇게 짤 때 보는 것처럼 손으로 하는 배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산업혁명은 우리가 보통 증기기관을 시작으로 얘기하는데 증기기관의 시작에 앞서 방적, 방직기의 기계와 그리고 이 기계를 금속으로 대체하기 위한 철강산업의 등장 등으로 이어졌고 이 무거워진 기계를 돌리기 위한 동력, 아까 얘기했던 엔진으로서 증기기관이라는 게 등장했던 겁니다. 제임스 와트가 개량한 증기기관이 뮬방정기에 결합된 1789년을 보통 1차 산업혁명의 원년으로 보는 독일학자들이 꽤 많을 정도로 증기기관과 금속기계의 결합은 큰 파급력을 가져왔고 이 파급력은 교통수단과 결합돼서 산업혁명의 지리적 범위를 넓혔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의 파괴적인 기술이 등장해서 산업혁명이 등장하지 산업혁명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과정이 100여 년간 벌어지면서 다음과 같은 변화들이 생깁니다. 영국은 세계 최초의 공업국가가 됐고 거기서 벌어들인 엄청난 수익으로 해군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해군력을 바탕으로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건설하는 원동력을 삼을 수가 있었고 또 하나 공장제, 팩토리 시스템이라는 것이 최초로 도입됐고
자본주의를 낳는 태동, 자본주의의 태동을 낳는 산업적 기반을 닦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 당시 기술 혁신의 특징을 본다면 단지 한 개의 기술이 파괴적인 혁신을 가져온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전기, 방직기, 증기기관, 교통수단들이 결합되면서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혁신을 일어나는 패턴을 최초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차 산업혁명의 역사적 교훈으로 생각하는 키워드의 첫째는 연결, 연관성에 의한 연결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연결은 큰 파워를 가져온다는 것을 1차 산업혁명 때부터 보여줬던 것이고, 두 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키워드는 축적이란 단어입니다. 아까 이승민 박사님도 축적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건 과학 지식과 기술의 축적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1차 산업혁명이 벌어지는 1700년대에 1세기 앞선 1660년대에 이미 정부가 후원하는 정부 출연 학회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1660년에 영국왕 제임스 2세의 명예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국 왕립 아카데미입니다. 이름은 들어보셨죠? 영국 왕립 아카데미 이름은 모르셔도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라고는 들어보셨죠? 옛날에 좀 잘 사는 친구 집에 가면 그 서재에 꽂혀있던 그 잔뜩 긴 책, 그 책들은 읽는 책이 아니죠. 내 서재를 아름답게 꾸미는 책인 겁니다. 그 엄청난 만물서적인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나누는 게 바로 영국 왕립 아카데미인데, 영국 왕립 아카데미가 처음 나왔을 때 왕명으로 만들어진 풀네임은 자연과학 진흥을 위한 런던 왕립 아카데미였습니다. 자연과학을 하는 학자들한테 정부가 돈을 대줬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그 연구 환경을 만들어준 다음에 그 연구 결과를 아카데미에 귀속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축적된 시스템 속에서 근대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이작 뉴턴이 탄생했고, 아이작 뉴턴은 난장이와 거인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거인보다 난장이가 멀리 볼 수 있는 방법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간 난장이는 거인보다 멀리 본다는 명언을 남긴 바가 있는데, 거기서 그 거인이 바로 영국 왕립 아카데미고 아이작 뉴턴 난장이라는 겁니다. 이 축적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축적은 결국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토대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산업혁명은 187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벌어지는데, 이때 중요했던 것은 재료의 혁신이 벌어집니다. 강철시대가 도래하면서 1889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섰던 저 건물 에펠탑은 120년이 지난 지금도 튼튼하게 서 있습니다. 강철이 얼마나 강한 소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결국 1차 산업혁명 시대 때 피그 아이언이라는 선철, 무른 철로 만들었던 그 철들을 대신하는 강력한 내연기관 같은 것이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산업혁명 때는 전기산업과 내연기관을 통해 자동차, 비행기, 그리고 통신산업이 태동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보통 학자들마다 조금씩 이견이 있는데 이 변화가 50년에서 70년 정도가 벌어집니다. 이 당시에 교훈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대기업 집단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결과가 나타났고, 세계 여러 국가들이 본격적인 산업화의 길을 걷습니다. 2차 산업혁명을 선도했던 국가들은 영국을 벗어나서 미국, 이탈리아, 독일, 일본 등으로 다변화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2차 산업혁명을 선도했던 국가들이 지금도 글로벌 산업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겁니다. 이 당시 기술혁신의 특징을 보면 기술과 사회가 공생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이 여기서 증명되기 시작하고, 그것을 토머스 휴즈 같은 학자들은 기술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한 바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 중에 상당수가 엔지니어들이잖아요.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가 탄생한 것도 바로 2차 산업혁명 때입니다.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유와 공생, 사회와 기술이 서로 같이 간다는 개념입니다. 3차 산업혁명은 여러분 앞에서 제가 운운하는 거가 우습습니다. 저는 경영학자인데 여러분 대부분 공학이시잖아요. 이분들 앞에서 제가 어떻게 3차 산업혁명을 동원하겠습니까?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동력을 갖고 벌어진 혁명이고, 누군가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현상, 즉 초보적인 디지털이었지만 이 디지털 기술이 산업과 사회에 내재화되면서 큰 사회적 혁신 또는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왔다는데, 그게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점차 그 영역을 넓혀가면서 본격적인 융합의 시대가 개막된 것도 바로 3차 산업혁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3차 산업혁명이 가지는 여러 가지 키워드 중에 첫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동력, 엔진이 있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인터넷과 컴퓨터를 기반으로 사이버 세상이라는 엄청난 매개 장터가 등장했다는 점. 이것이 매개 장터의 등장으로 비즈니스의 모델과 비즈니스를 하시는 혁신 주체들의 경쟁 강도나 양상이 달라졌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융합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개화됐다는 점이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시대로 도래됐습니다. 도래했다고 얘기하는데 4차 산업혁명이 뭐냐에 대해서 약 3주 전에 있었던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과기정통부 장관이신 유영민 장관님이 발제를 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가장 큰 핵심 용어로 지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그 기반이 되는 것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뿜어내는 초연결 세상이라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거 세 차례의 산업혁명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해서 생산성을 높여주는 데 주안점을 뒀던 혁명이라면, 이번 혁명은 산업적 생산성을 높이는 것 이외에 국가 시스템, 산업, 사회, 삶의 질 전반에 거쳐서 굉장한 혁신적 변화를 이끌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애트리는 유영민 장관님 발제하시기 전부터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해 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할 때 애트리는 이런 식의 발전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거의 산업혁명에 비해 이번 네 번째 산업혁명이 가지는 가장 큰 이상의 특징은 인간의 손발, 즉 노동력을 대신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두뇌를 보완하고 대신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인간의 두뇌를 왜 보완하고 대신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키워드인 예측이 나옵니다. 예측하기가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기업은 어떤 스펙의 제품을 어느 가격대에 내놔야 시장에 먹힐지 예측하기 힘듭니다. 기업은 다른 기업이 어떤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내놓을지 예측하기 힘듭니다. 기업은 또 어느 정도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야 이것이 안전재고인지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것이 이 초연결 사회의 특징입니다. 문제는 초연결 사회가 되면서 실시간적으로 네트워크에 연결된 센스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실시간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이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측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예측하기 위해서 컴퓨터 모니터에 3,000행짜리, 몇천 행짜리 엑셀을 보고 그것을 분석했다면 지금은 기본적으로 수조 개의 행에 있는 엑셀, 수조 개의 행을 가진 엑셀이 그것도 그 수치가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측은 점점 어려워지고 그 인간의 두뇌를 보완해서 예측을 도와주는 그 무엇이 필요했고 그 무엇이 바로 지능정보기술이라는 이름으로 발전을 거듭했던 겁니다. 애트리는 그 관점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데이터 기반의 지능화 혁명이다. 유영민 장관님께서 저희 걸 보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데이터 기반의 지능화 혁명이라는 얘기는 비슷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데이터는 초연결 세상에서 뿜어져 나온 것이고 지능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의 미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모 기업이 만든 영상인데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상에 보여주는 걸 보여줍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내드린 결정적인 이유가요. 짧기도 하고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변화가요. 저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정신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이 동영상이 주는 가장 큰 시사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을 이끄는 것이 바로 ICT인데 ICT의 진화 방향에 대해서 애트리는 세 가지 방향성을 생각했습니다. 그게 바로 연결성의 심화, 또 하나는
그 연결을 통해서 생산되는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지능의 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이버 스페이스에 엄청나게 축적되는 데이터와 정보들을 사용자에게 실감나게 보여주기 위한 세상. 실감, 증강화. 이런 강화가 세 번째 방향이라고 봅니다. 이 연결, 지능, 실감화라는 이 ICT의 진화 방향은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거치면서 지구 자체를 디지털 지능이 내재화된 생태계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결국 디지털 지능이라는 것이 인류를 지금까지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보다 스마트한 세상으로 이끄는 변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버 세상이 3차 산업혁명 때 등장해서 이미 우리 삶에 깊숙이 내재화됐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디지털 지능 생태계에서는 IoT 빅뱅을 통해 초연결, 그리고 빅데이터 빅뱅을 통한 데이터의 엄청난 생성과 축적, 그리고 그것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AI의 빅뱅이 벌어지고 나아가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스, 가상세계와 물리세계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상호 연관성을 갖는 세상으로의 진화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애틀이 각 연구소에서도 여기에 대한 준비를 착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IoT 빅뱅과 빅데이터 AI 빅뱅을 묶어 세상의 연결성이 바뀐다는 개념으로 우리 초연결 통신연구소에서는 디지털 커넥텀이라는 개념을 지금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심화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사이버 세상과 물리 공간이 모호할 정도로 밀접하게 연관되는 세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 방송미디어 연구소에는 얼마 전에 CPS 스페이스라는 개념을 지금 내놨습니다. 결국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스가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 공간에 내재된 지능이 자기가 밤이 되든 낮이 되든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데이터들을 만들어내는 세상이 바로 CPS 스페이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발전된 형태는 나중에 또 테크 컨퍼런스에서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결국 제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를 봤을 때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뽑는 것은 첫 번째 축적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진흥화 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데이터를 제대로 수집하고 축적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측입니다. 분석과 예측을 해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없다면 저 쌓인 데이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측을 잘할 수 있는 지능정보기술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필요한 것은 쌓인 데이터와 정보들을 실제 사용자들이 제대로 사용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실감과 증강 기술들, 즉 공유가 잘 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예측, 공유의 시스템이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능이 갖춰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애트리가 내놓은 IDX, Intelligent Digital Exformation 또는 Transformation이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참 느낀 참담함은 뭐냐 하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 많이 사용하고 않고 있고 유럽이나 미국을 가면 아직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4차 산업혁명의 본질에 접근하는 전략들은 각국이 취하겠는데 기본적으로 제조업을 혁신하기 위한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국가들이 바로 인더스트리 4.0을 내는 독일과 중국 그리고 영국의 하이밸류 매니팩처링 스트래티지 그리고 네덜란드의 스마트 인더스트리들을 그 예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더스트리 4.0을 4차 산업혁명과 혼용해서 사용하는데 기본적으로 인더스트리 4.0의 태동 배경은 이렇습니다. 독일의 제조업 강국이었던 독일이 2000년대 들어서면부터 큰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굉장히 파워풀하고 품질이 좋은 제품을 내놨는데 그 제품을 유통시키고 소비시키고 나중에 AS를 하는 과정에서 봤더니 IC 소프트웨어 업체와 ICT 서비스 업체들이 자신들의 탑 위에서 자기들을 컨트롤하고 있는 현상들을 발견한 겁니다. 결국 ICT 기업들에게 독일의 제조업이 종속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쌓였던 독일은 정부가 나서서 이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5년간 태스크포스를 돌립니다. 그래놓고 제조업을 혁신할 수밖에 없다. 그럼 제조업을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가? ICT를 우리 제조업에 내재화시키는 쪽으로 혁신하자. 라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고 그것을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이름으로 내놨던 겁니다. 그런데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인더스트리 4.0을 통해서 독일의 제조업이 성장했느냐고 물어보면 거기에 퀘스천 마크를 답니다. 놀랍게도
데이터를 수집, 축적하고 그것을 분석, 예측하는 플랫폼을 가진 IT 기업들이 여전히 상위에 있기 때문이고 그 현상은 아마 4차 산업혁명 내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산업 생태계라든지 클라우드 생태계를 선점하는 기업들을 가진 국가가 두렵다는 겁니다. 한국이 아무리 데이터 많이 모아봤자 5,300만 개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구수가 절대수가 적으니까. 미국은 전 세계에서 산업 인터넷과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적으로 데이터를 얻습니다. 우리가 저걸 어떻게 따라가지? 심지어 중국도 IDX 같은 거 비슷한 거 추진하면 기본적으로 12억 개 이상의 데이터를 얻게 되는데 한국은 데이터를 얻기 위한 노력을 우리 국내에 한정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IDX를 추진을 통해서 우리 산업 중에 일부를 굉장히 고도로 디지털 지능을 내재화시킨 다음에 한국에서 테스트를 거친 이 디지털 지능을 개도국들한테 무료라도 무상이라도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통해서 거기서 얻게 되는 그 개도국들의 데이터를 우리가 모으고 그 데이터의 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와 AS에 관련된 서비스업, 산업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장 모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수집, 축적, 분석, 추론, 예측이죠. 이것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선점하는 국가 또는 기업이 성공하는 게임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과 경쟁력은 어떤가에 대해서 작년 UBS 뱅크로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들을 때마다 조금 암담함을 느낍니다.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고 불리는 분야에서 우리가 세계적인 선도를 하는 쪽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경쟁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도 거의 대등한 수준이고 사물 인터넷, IoT 분야에서 우리가 조금 더 우세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또 센서 분야가 아닌 네트워크 분야에 한정시켰습니다. 결국 우리가 기술적으로 선진국의 격차를 가진 것도 분명합니다. 또 하나, 새로운 혁신을 하려면 기반이 잘 조성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기도 하고 교육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조차도 우리는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암담한 현실을 이겨내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고민했던 애트리는 IDX란 이름을 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3차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그 동력, 아까 이승민 박사님이 얘기하신 엔진이 디지털이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었는데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점차 인공지능 같은 지능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고 또 하나 예전에 파편적이고 분절적으로 기업에 적용됐던 소프트웨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제는 통합적으로 묶여서 연결, 지능, 실감을 합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들을 봤을 때 우리는 DX를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울리는 IDX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인 지능화라는 단어가 추가됐습니다. 인텔리전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이 방향은 초연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수집, 축적하고 또 하나 초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추론, 예측하고 초실감 기술을 통해서 그 결과를 효과적으로 전달, 공유하게 만들어주는 그것을 단지 산업만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사회, 경제 모든 시스템에 내재하는 그런 변화. 한마디로 우리 사회, 경제 시스템의 디지털 지능화가 바로 IDX라고 저는 생각했고 애트리는 이 IDX를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인텔리전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개념 자체는 이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촉발시키고 있는 ICT의 DNA, 데이터, 네트워크, 알고리즘과 아키텍처를 우리 각 사회의 경제, 사회 분야에 내재화시키고 융합시키는 과정. 그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IDX인데 가장 무서운 문제는 속도와 다양성이 지난 과거의 세 차례 산업혁명보다 굉장히 빨라진 이 상황인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주로 구사했던 전략은 패스트 팔로우입니다. 이유는 축적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축적이 없는 사람들은 리딩을 못합니다. 우리는 축적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고도 산업 성장기에 어떻게 했냐면 우리 선배님들은 70년대 이랬죠. 미국이나 독일 기술자들은 비싸니까 캐나다 기술자를 초빙해다가 이거 어떻게 해요? 물으면 캐나다 기술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금속을 1.52mm로 깎으세요. 그럼 1.52mm로 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손재주 끝내주잖아요. 소매치기도 세계 1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손재주를 가지고 1.5mm로 자꾸 깎으면 깎을수록 숙달되면서 기똥차게 깎아냅니다. 문제는 10년이 지나도 왜 1.52mm로 깎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고 쌓인 과학 지식과 기술의 축적이 없었던 한국은 따라가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했던 것은
우리의 근면 성실함과 이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따라가는 걸 또 잘했다는 겁니다. 2007년에 나왔던 아이폰으로 스마트폰 세상이 열렸는데 2008년에 샘성이 갤럭시 시리즈를 따라갔습니다. 1년 반 뒤에 따라갔죠. 따라갔는데 수많은 기술들을 우리는 밤새면서 따라가냈습니다. 문제는 속도가 4차 산업혁명의 큰 변화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떤 신기술이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되는 데까지의 리드 타임이 어느 정도 길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업들은 조금이라도 경쟁에 앞서 나가기 위해서 신기술이 검증되자마자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시킵니다. 따라서 아이폰과 갤럭시 시리즈를 봐도 알다시피 초기에 2년 단위로 업그레이드 되던 이 버전이 현재는 1년이 안 되는 단위로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기술들의 리드 타임이 이렇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결국 먼저 만들지 못하면 못 이깁니다. 먼저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축적. 경험이든 데이터든 축적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다양성이 커졌습니다. 수많은 분야에서 혁신이 벌어집니다. 마케팅에는요, 1000분의 10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1000분의 10법칙은 뭐냐면 1000개의 신제품이 나오면 10개가 성공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한국같이 자원이 부족한 국가는 10개 성공하는 제품을 위해서 돈을 아끼고 쪼개 써서 50개의 제품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10개의 성공을 바랍니다. 그런데 자본이 크고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갖춘 자본 국가들은 1000개를 만듭니다. 중국이 그렇습니다. 1000개를 만들어 놓고 10개의 성공을 바라는 국가입니다. 결국 싸움에 있어서, 다양성의 싸움에 있어서 큰 문제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 근본적인 본질인 속도와 다양성의 싸움에서 우리는 앞서 나갈 수 있는 그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IDX 추진의 필요성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ICT 산업의 역할 자체가 바뀌어서 전 산업과 사회에 내재화되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ICT는 이제 융합이라는 3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를 넘어서 BIC 산업의 중심이자 기반이 되고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놓은 IDX의 가장 큰 특징은 ICT의 진화 방향, 이 경쟁력의 핵심인 ICT의 진화 방향인 연결, 지능, 실감에 포커스를 맞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IDX 추진의 필요성을 정책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권에서 내놓고 있는 성장론은 크게 4바퀴 성장론이라고 얘기합니다. 4바퀴 성장론은 4가지 성장 동력으로 움직이는데 그것이 바로 일자리 중심 성장, 소득 성장, 동반 성장, 혁신 성장입니다. 이 중에서 혁신 성장이 바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 등 여러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에 관련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4차 산업혁명 추진위에서 발표됐던 자료를 보면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는 정부의 혁신 성장은 새로운 일자리와 먹거리를 창출하는 실체가 있는 성장이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ICT가 이러한 실체가 있는 4차 산업혁명 실현에 이네이블러이자 드라이버가 돼야 된다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IDX 역시 바라봤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기술 기반의 혁신 성장 이네이블러이자 각 산업의 내재화를 통해 드라이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쪽으로 저희가 포커스를 맞췄던 겁니다. 결국 IDX는 수많은 제조부터 국방, 행정, 일까지 여러 경제, 사회 분야에 ICT의 DNA인 데이터, 네트워크, 알고리즘, 아키텍처를 결합시키는 플랫폼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딱 따지면 모든 산업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는데 그럴 수 있는 기반 기술도 분명 있지만 저희가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은 제조, 유통, 농수산, 생활 등 각 분야별로 처한 상황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정도가 다릅니다. 각각의 산업 분야가 처해 있는 상황을 적확하게 분석해서 거기에 어떤 디지털 지능이 필요하지 이런 것을 끄집어낸 다음에 거기에 적합한 플랫폼과 관련 기술들을 제공하는 쪽으로 저희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IDX 추진의 비전은 디지털 지능을 가지고 우리 산업이 해외의 골리앗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략과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그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추진의 목표에 대해서 원장님의 언급을 제가 조금 각색해 쓴 게 이 내용입니다. IDX는 우리의 국가적 디지털 전환을 하나씩 단계적으로 달 게 너무 속도가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국가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아예 시스템의 본질적인 전환 전략이고 이 핵심 역량을 IDX를 통해서 갖춘 제조 분야든 제조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농수산이든 여러 분야에서 뭔가 성공 모델을 만들어서 이 성공 모델로 우리 국가 산업의 경쟁력을 갖춘과 동시에 이것을 해외에 이식시켜보는 것.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이 바로 IDX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IDX의 추진을 통해서 미래상이 어떤지 작년에 한번 정리를 한 바 있는데 이 미래상은 계속 변할 거기 때문에 다음 테크 컨퍼런스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애트리가 추진 중인 IDX 추진 현황, 시간 많이 드려요. 예. IDX를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애트리는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연구기관 중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기관의 비전에 가장 빨리 박아놓은 기관일 겁니다. 그래서 작년 2월에 원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바로 경영성과 목표를 만들면서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ICT 이노베이터를 비전으로 선정했고 그 추진 전략으로 우리 경제 사회 시스템을 IDX를 하는데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자는 것을 그 목표로 삼았습니다. 작년 2월에 비전을 재정립했고요. IDX 추진 전략 버전 1을 작년 말에 내놔서 저를 비롯한 집필진들이 대한민국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6년 12월에 이 IDX 비전을 근간으로 해서 애트리가 2025년까지 추진해야 될 기술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ICT의 진화 방향인 연결, 지능, 실감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을 재정비해서 R&D 역량을 재구성을 했고요. 현재는 IDX의 14개의 분야를 우선적으로 IDX 추진하자는 쪽에 방향을 정해놓고 1단계 제조, 국방, 의료, 행정, 농수산을 비롯해서 12개 분야에서 IDX 추진에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산업 분야, 즉 제조면 제조, 농수산이면 농수산에서 그 분야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어떤 식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발라내서 IDX가 도입됐을 때 가장 효과적인 포인트를 찾아낸 후 그 포인트에 맞는 전략이 무엇인지를 끄집어내는 과정에 들어가 있는데 IDX는 R&D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정책도 있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해 나가는 과정을 현재 펼쳐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DX가 성공적으로 우리나라에 정착되고 우리나라를 새롭게 만드는 성장 동력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 그리고 사회와 모든 시스템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가져야 됩니다. 가버먼트 거버넌스를 재정립해서 새로운 가치 창출을 동시다발적으로 혁신하는 형태로 유도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고 그것이 통합 거버넌스일 수도 있고 또 하나 R&D를 추진하기 위한 블록 펀딩이라든지 일시 출연 방식일 수도 있는데 이런 방식들을 적용해서 동시다발적인 이 속도의 경쟁에서 따라잡기 위한 큰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데이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데이터 패권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핵심 자본제인 데이터 공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고 아까 이승민 박사님도 얘기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데이터 거래상이 점점 중요한 서비스업이 될 겁니다. 이 데이터 거래상들을 육성할 수 있고 데이터 거래상들이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것도 데이터 패권 대응의 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IDX는 애트리만 추진하는 게 아닙니다. 산학연의 여러 연관 분야가 협업 플랫폼을 가지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정신인 공유와 축적을 동시에 진행해서 개방 공유 협업이 가능한 이노베이션 허브를 먼저 만들고 그 허브를 통해서 생태계 혁신을 추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결국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지능, 디지털 지능 플랫폼을 만들어내도 소용없다는 데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이러한 인력을 길러내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교육 시스템이기도 하지만 출연연들이 앞으로 더 추진해야 될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지식 원천이자 힘인 소프트 파워를 확보하기 위한 교육 시스템의 개조 그리고 여러 도메인별의 충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IDX가 실제 구현되는 일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혁신 시스템의 완성을 위해선 이런 모든 것들이 IDX라는 기반 하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 맺은 말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세 차례 산업혁명 한 번도 선도하지 못했습니다. 잠깐 과거를 보면요. 1800년대 1차, 1700년대, 1800년대 1차 산업혁명 때 우리 영조정조 시대였거든요. 우리나라는요. 조선시대는 산업혁명이 벌어지는 것조차를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2차 산업혁명 때 우리의 문을 놓고 했던 서양 열강에 우리는 신미양요, 병인양요 등의 전쟁을 거치면서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개항을
개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일본이 2차 산업혁명의 선도국이 돼서 제국주의 국가로 거듭날 때 우린 그 변화를 거부하다 식민지로 전락하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3차 산업혁명 때 우리는 잘했습니다. 잘해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접어들 정도로 큰 정보통신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축적된 과학 지식과 기술이 없었던 대한민국은 fast follow, 따라가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네 번째 산업혁명은 속도와 다양성 문제로 인해서 선도하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는 혁명. 아까 이 박사님 말을 빌자면 변하지 않으면 죽는 혁명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본질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지능화 혁명입니다. 즉 데이터를 축적하고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분석과 예측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이것이 선순환되는 디지털 지능 생태계를 먼저 구축하고 활용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인 겁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축적 활용하는 디지털 지능 시스템을 우리 경제와 사회의 각 분야에 내재화하는, 즉 IDX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IDX의 기반 속에 축적된 정보와 데이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사업의 모델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우대받고 계속 도전을 할 수 있는 문화가 같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선도해보지 못했던 산업혁명을 한 번 선도하고 21세기의 인류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DX, 인텔리전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런 목적이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애트리가 추진하고 우리 국가사회가 같이 밀고 갈 IDX의 충실한 동반자이자 조언자, 협업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